안녕하세요. 검정고시 토크 콘서트, 검정고시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방송 진행을 맡은 김지선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얘기 나눠주실 두 선생님을 소개할 텐데요. 먼저 최덕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리고 안진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최덕진 선생님 그리고 안진현 선생님과 함께 오늘 주제인 검정고시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학습자의 입장에서 학습자가 평소 혼자 공부할 때 스스로 하는 효과적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소위 인강이라고 하는 인터넷 강의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최덕진 선생님께서는 이런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터넷 강의나 유튜브 강의가 학습자 수준을 또 수준 맞춤형으로 갈 수 없고 또 적극적인 어떤 상호 보완적인 어떤 소통이 안 되는 어떤 그런 단점이 많습니다. 네. 특히 성인 학습자들 같은 경우는 이 좀 직접 이 판서에 적용된 분들이라 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함을 가지고 있죠. 검정고시 공부하는 방법에서는 어떤 보조적인 어떤 그 방안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최덕진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좀 잘해주셨는데, 안진현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평상시 공부 습관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검정고시 응시자들이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이제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과목을 구분을 하는데, 일단은 평상시에 꾸준한 공부가 필요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과목과, 그다음에 단기간에도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는 암기 과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목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국어, 영어, 수학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이제 암기 과목에 좀 속한다고 보면 될 텐데요.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세분화된 설명을 할 때 다시 말씀을 자세히 해드리겠지만, 일단 시험 범위에 속하는 지문을 많이 읽어보시는 게 일단 도움이 될 거고요. 평상시에 말이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단어를 많이 암기를 해두어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수학은 가장 평상시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선생님이 수업 중에 문제를 풀어주실 때 저 풀이 방법대로 내가 보지 않고 혼자 풀어낼 수 있는가, 이것을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국어, 영어, 수학이라는 과목은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하시고,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수업하시는 선생님이 사실 제일 잘 아시지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아니면 이게 중요합니다라고 하셨던 부분을 잘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고 표시를 해 놓으셨다가 이제 시험에 다가갈수록 공부하는 분량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그렇죠? 평상시에 정리를 많이 해놨다가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줄여가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이제 정말 이렇게 아주 짧게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법을 알려주셨다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지 선생님께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일단은 저희들이 1년에 4월달, 8월달에 2번 정도 시험을 치기 때문에 그 전후로 한번 4월이면은 2, 3개월 전부터 저희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2개월 전부터는 길게 잡으면 3개월인데 2, 3개월 전부터는 평상시에 공부했는 과목별로 또 핵심 요약 정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갈무리하는 또 반복 학습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뿐만 아니고, 또 기존에 몰랐던 오답 노트 같은 경우도 작성을 따로 해서 보관을 하고 숙지를 하는 그런 반복 학습이 중요하고, 두 번째로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남았을 때는 기출 문제 풀이를 집중적으로 연속적으로 기출 문제라는 것은 그 해 또는 전전해 한 2, 3년치의 어떤 그런 3, 4회 정도의 기출 문제를 집중적으로 풀이하면서 연관된 유형의 어떤 문제도 풀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이제 준비하는 게 좋은데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 국어, 수학, 과학입니다. 예, 또 하나 빠지는 게 영어겠죠. 외국말이니까. 근데 거기에서 다 고득점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맞춤형 전략적 어떤 공부 방법인데 주요 암기 과목 사회과학, 사회, 한국사, 국사, 도덕 또는 음악 이런 과목을 집중적으로 고득점을 해야 된다. 과락 제도가 없어졌지만 일단은 평균 60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점수를 100점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은 국어, 수학, 영어를 고득점이 어려운 부분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주요 암기 과목을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연습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올백을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로망입니다. 그렇죠. 저도 학교 다닐 때 올백 맞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절대로 없죠. 그분들은 다 스카이 가겠죠. 예를 들면 우리 학습자들도 검정고시가 스카이 갈 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평균 60점을 목표로 해서 이상을 맞으면 된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좀 공부하시는데 좋은 어떤 마음가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아는 거 위주로 더 탄탄하게 다져가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 예, 저 최덕진 선생님께서 방금 전까지 이제 시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살펴봤다면 이제는 앞에서 다룬 내용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에서 출제되는 과목 중에 영어, 수학, 그리고 과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절대평가 시험으로서 평균이 60점이 넘으면 통과가 되는 시험이니까 한 과목에 대해서 뭐 영어든 과학이든 수학이든 특정한 과목에 대해서 내가 기초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시험을 포기한다. 그렇게 지레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다행인 거는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렇죠. 다 같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요게 아주 포인트 것 같습니다.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 말라는 우리 안진현 선생님의 말씀이셨고 우리 최덕진 선생님께서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신지 좀 여쭤볼게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나만의 검정고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정고시는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란 일정 점수만 넘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들어.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이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과목별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체 평균이 60점이 된다는 것인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 과락제도가 2009년에 없어졌습니다. 평균이 60점만 되기 때문에 자기만의 전략을 세워서 100점을 맞기는 어렵습니다만 6, 70점을 이상을 가진다는 것은 1, 20점 올리는 것은 어떤 본인 스스로가 어떤 오답 노트 정리라든가 어떤 뭐 보충 수업을 선생님과 어떤 보충 수업을 통해서 어떤 성적을 끌어올린다면은 충분히 검정고시를 합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그런 나만의 맞춤형 검정고시 전략을 세워라.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출제되는 각 과목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안진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 국어 시험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우리 성인 학습자분들은 사실 문제를 풀어보신 경험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어느 과목에서나 이 문제가 원하는 답이 무엇인가 문제 파악하시는 게 먼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국어 부분을 세분화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국어가 2017년부터 시험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넓어지다 보니까 다 읽고 다 알고 시험장에 갈 수가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글, 처음 보는 지문 이런 것들을 읽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독해력 이것이 많이 필요하게 됐고 그것이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평상시에 공부하셔야 되는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것을 많이 읽으세요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시험에서 나오는 용어 파악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건데 말이 어려워지니까 우리 성인 학습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거는 읽고 다 읽을 수는 있지만 용어 파악이 안 돼가지고 답 고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국어 시험을 대비하실 때 필요한 것은 장르별로 특징을 좀 알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뭐 시, 소설, 논설문, 수필 이런 것들은 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고 그 특징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읽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것이 중졸 국어 시험에 주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 고졸 국어 시험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나서 읽은 다음에 뭐 이 내용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이런 거를 이제 대답을 주로 골라내는 거를 문제를 많이 묻고 있어요. 그래서 국어 시험에 대해서는 하여튼 범위가 넓어졌다는 거, 그다음에 용어 파악이 중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장르별 특징을 알고 읽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연습이고요. 또 하나 이제 특히 고졸 시험에서는 고대문과 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학습이 필요합니다. 고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세종대왕 시대의 국어, 중세 국어 이런 것과 시라고 하는 것은 왜 함축적이라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글자 속에 그 글 쓴 사람이 집어넣어 놓은 나만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또 깊이 있게 파악을 하는 공부를 따로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래서 일단 국어 과목은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국어 과목 끝났습니다. 자, 다음은 어떤 과목으로 해볼까요? 사회입니다. 사회도 쉽지 않아요. 예. 사회에서도 국어와 유사하게 정확한 용어의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독해력을 좀 기르실 수 있고 그 독해력을 바탕으로 한 암기가 되어야만 답을 고르시는데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사회시험의 이 난이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좀 점수를 고득점 하시는 게 좀 쉬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다음은 도덕 과목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도덕 과목도 이제 용어 이해가 가장 중요한데요. 사실 이제 초졸, 중졸, 고졸 그 단계가 높아질수록 조금 난이도가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초졸 시험 같은 경우에서의 도덕 시험은 거의 공부를 안 해도 90점 이상 100점 하실 수가 있는 과목이라서 이제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 있는데 중졸 시험으로 올라가게 되면 초졸 때 느끼지 못했던 약간의 벽을 좀 느끼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자어가 등장한다거나 또 어떤 사상가, 그다음에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용어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벽을 느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졸 부분의 도덕으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더 확장이 돼요. 외국의 사상가가 나오고 그 사상가가 주장하는 이론들이 나오는데 그걸 연결시켜서 이제 외우시면 고득점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역시 도덕은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고득점, 그러니까 적은 단기간 공부로도 저 고득점이 가능한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덕을 공부하실 때 좀 좋은 방법으로서는 일단 공부를 하지 않은 채로 한 2개 회차 정도를 풀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답을 맞춰보면은 내가 반복적으로 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내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잘 표시해 놨다가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잘 메모를 하고 모르는 건 또 여쭤봐서 질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더 좋겠죠. 평상시에 이렇게 법도 잘 지키고 착한 행실로 살았으면 도덕이야 뭐 아주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은 어떤 과목을 또 알아볼까요? 이제 한국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한국사는 일단은 시대별로 이걸 연대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조선 때부터 삼국시대 뭐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대 순으로 연대기 순으로 알아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흐름을 이해하면서 외워가는 게 가장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연대기에다가 흐름을 이해를 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중졸 시험과 고졸 시험에서의 한국사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중졸 시험에서의 한국사는 사회라는 큰 영역 속에 7, 8가지 문항만 들어가 있는 한 부분적인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징적인 요소들, 그러니까 뭐 시대적인 대표적인 유물이라든가 이 나라를 건국한 왕의 이름, 전성기의 왕의 이름 이런 정도를 알고 계시면 이제 대비가 가능한 정도가 되는 거고, 고졸 한국사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25문제가 오로지 한국사 한 과목을 위해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왕에 대한 것과 그다음에 연대기에다가 이제 사건, 그다음에 제도 변화 이런 것까지를 좀 같이 알고 계시면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사를 또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사실 사회보다 한국사를 더들 어려워들 하세요. 네, 뭔가 생으로, 외워야 될 게 많아요. 네, 생으로 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내 주변에서 이제 있는 것들과 연결을 좀 시켜보시면 또 하나의 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요소도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사극에서 하는 내용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뭐 최근에 조인성 씨가 주연한 안시성이라는 영화, 네. 고구려 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런 것들을 자꾸 주변과 연결을 시키고 그거를 찾음으로 인해서 재미를 느끼시고 하면 60점대, 70점대 아니라 90점대까지도 고득점을 하실 수도 있는 과목이 되죠. 네. 그럼 사극을 보시면서 엄마 공부 안 하시고 왜 저기 사극 보세요?
나 지금 역사 공부하는 거다 한국사 이렇게 맞아요. 얘기도 하실 수 있고. 그 자체가 다 공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예. 아직도 고려를 최수종 씨가 건국했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예, 맞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최수종 씨가 건국한 유동훈 나라가 씨가.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렇죠. 발해도 건국했고. 자,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국어, 사회, 도덕, 한국사 네 과목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수학, 과학. 참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수학, 과학에 대해서도 계속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수학을 하실 때는 일단 초졸 수학이나 뭐 중졸 수학 이런 거보다도 기초 계산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네. 나누기, 사칙 연산과 나누기 곱하기, 또 곱하기나 나누기도 약분을 위한 나누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나누기 자체를 위한 나누기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조금 자유자재로 될 수가 있으면 대부분의 검정고시 수준에서의 시험 문제의 답을 고르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중졸로, 특히 이제 중졸 시험으로 올라가게 되면 기초 계산 문제에다가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입체 도형 같은 경우나 그런 도형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또 풀이 과정 조금씩만 더 변형되어 가면 답을 고르는 게 무난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졸 시험에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수 계산, 문자 계산, 그 다음에 대입, 이항 정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계산 문제들이 좀 많아지는 다항식 부분들이 요새 최근에 좀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제 과학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과학은 좀 무난하기는 한데 사실 과학에서 이제 성인 학습자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화학, 우주, 천체, 지구 내부 구조 이렇게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 있죠.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것들을 글로 읽어야 되고 그림으로 봐서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이미지화를 해야 되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부분은 선생님께 질문을 하셔서 좀 반드시 숙지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이나 도표. 최근 유형은 그림이나 도표를 많이 활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온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그래프는 본다고 안 하고 읽는다 그래요. 그래프를 읽는 방법을 알고 계시면 좀 더 문제풀이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과 과학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 과목이 남았습니다.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영어 과목.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영어는 선생님 쉬우세요, 영어? 영어 쉽지는 않죠. 근데 중산층 이상은 뭐 혹자는 하더라고요. 취미가 하나 있어야 되고, 외국어 하나 한쪽은 했어야 되고, 그리고 현금이 1억 이상 있어야 된다 하지만, 저는 중산층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를 몰라도 되겠다, 외국어는. 그래서 영어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어는 영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뭐 이제 커가는 아이들도 초등학교 다니기 전서부터 유치원부터 쭉 배워가잖아요, 영어를. 그러면서도 대학교 가서도 해야 되고 직장인 돼서도 해야 되는 게 영어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 성인 학습자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게 영어예요. 영어인데 영어는 일단 왜 영어를 어려워하시는가를 이제 제가 수업을 하면서 쭉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말과의 차이에서부터 우리말과 차이가 좀 있죠, 영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조사가 뒤에 붙지 않는다라는 문법적 체계로서의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해석 순서도 다르고요. 또 어머니들이 가장 화를 내요, 이런 거는. 저건 A자가 하나가 왜 이 소리도 나고 저 소리도 나냐고 막 물어보고 맞아요. 묵음 같은 거 화 안 내십니까? 소리도 안 나는 걸 왜 써놓느냐고 막 저한테만 화낼 건 아닌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차이점들을 가지고 있는 언어의 차이인데 어머니들은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들은 한국말을 모국어로 써오던 평생을 사용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놓고 먼저 읽으려고 시도를 하시거든요. 네, 읽으려고 하는데 제대로 안 읽어지니까 거기서부터 힘들어. 외우는 건 그 다음 문제. 그래서 일단은 요 한글과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에서부터 요 어려움이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접근 방법서부터 조금 바뀌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단어를 이제 무조건 암기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데 단어를 암기하실 때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철자가 있고 발음이 있을 때 발음과 철자를 연결시켜서 외우시는 게 철자 암기에는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M자 하면 미음자가 난다거나 이런 철자와 발음을 연관시켜서 암기하시는 게 제일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단어 뜻을 외우실 때는 좀 스토리 라인이라고 그래야 될까? 이해식으로 예를 들면 뭐 헤비라는 글자가 있을 때 헤비가 두꺼운이란 무거운이라는 뜻이죠.
근데 무거우려면 많아야 되느냐, 적어야 되느냐 하면 많은도 되잖아요. 그래서 헤비가 많은도 돼요. 너무 무겁고 많으려면 두꺼워야 될까요? 얇아야 될까요? 질문을 해보면 두꺼워야 된다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헤비가 두꺼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헤비란 단어는 이런 뜻이 있는데 이렇게 나름대로의 연상하는 방법을 가지고 외워두시면은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문법적 요소가 좀 중요한데 특히 영어에서의 품사 중에는 동사가 가장 중요한데 동사도 뭐 오형식이라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제가 현장에서 성인학습자들과 수업을 해봤을 때는 동사의 형태가 변한 과정들, 과거형일 때, 3인칭 단수일 때, 진행형일 때, 부정사일 때 이렇게 살짝 모양이 변하는 이런 과정들에 이런 모양일 때는 이런 뜻으로 쓴다라는 것들을 동사 위주로 공부를 좀 해두시면 훨씬 더 해석하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 그리고 공부 방법으로 이제 조금 더 단어 암기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생기시게 되면은 학습 방법으로 가장 도움이 되는 거로는 저는 학습자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우선 한 회차를 정해서 한 회차에 나오는 단어를 모두 다 한번 외워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이 한 달이 걸리건 두 달이 걸리건 간에. 그랬을 때 이 한 회차에 있는 단어에 모르는 게 태반이겠죠? 그 모르는 단어를 다 형광펜으로 색을 칠하고 선생님과 문답을 통해서 다 메모를 합니다. 이거를 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암기를 하고 나면 시험 범위에 나오는 영어 단어는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다음 회차를 외울 때는 외울 것이 줄어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쭉 가는 것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앞서 처음 질문에 말씀을 드렸던 평상시 공부하는 걸로써 영어가 단어 학습이 중요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자, 이상으로 최덕진 선생님 그리고 안진현 선생님 두 분과 함께 검정고시 과목별 학습법에 대해서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자, 실제 검정고시를 응시하시는 학습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랜 기간 이제 현장에서 성인 학습자들과 공부를 해오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안타까운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죠. 방법을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은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보다 제대로 알고 하셔야 된다. 일단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려운 문제까지도 다 풀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저는 이 두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덕진 선생님께서는 어떤 당부의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학습자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또 힘들어하는 모습들 중에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두 가지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이 배움의 한풀이로서의 검정고시를 한다는 자기 만족, 어떤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상징적 성과문에서 강절하게 원하신다면 그걸 꼭 성취하셔야 돼요.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이때까지 40년, 50년 참으셨는데 남들 12년 공부를 할 거를 지금 1, 2년 안에 끝날 수도 있다, 3년 내에 끝낼 수 있다는 거는 그건 과한 욕심이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 좀 더 인내심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보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두 번째로는 어떤 사회적 인식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도 이 본인 스스로가 자만족, 자실현에 그치지 말고도 내가 이 평생 100세 시대에 평생 교육에 올곧게 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나의 사회적 참여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준비 과정이라 생각해서 학습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주도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힘듭니다만 어떤 시민의 일원으로서 평생 학습에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목표 아래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성실하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선생님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검정고시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학습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